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제2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목소리 미녀, 또 얼굴 미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다재다능하신 이영주 기자를 모시고 또 이 전국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 또 지역의 정치 상황, 내지 뭐 사회, 경제, 문화 포괄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한주 동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일단은, 이번 주도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예. 정치, 사회 아주 지진까지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그 중에서 우리 이영주 기자가 선택한 이번 주 이슈는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대표님 혹시 반려견 있으십니까? 네, 저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네, 종류가 혹시 뭔가요? 시쭈라고 하나요? 시쭈? 아, 네. 귀엽겠네요.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재는요. 네. 반려견 입마개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맞아. 그렇죠. 개 물리고 네. 또 기른다 전국 각지에서 네. 개 물렸다는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뉴스로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그 개 맞습니다. 입마개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네. 한 연예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시민을 물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용인에서는 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한테 물려서 70대 노인이 다리를 절단했고요. 예. 네. 충남 태안에서는, 네, 7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게 물려서 숨졌고, 그쵸. 예,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 중인 40대 부부가 맹견에게 물려서 전치 5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고요. 네. 또 수원에서는 그 집에서 기르던 개가 1살 된 여아를 목을 물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망 네.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네요. 아주 많죠.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안양에서는 그 20대 여성이 산책을 반려견이랑 하고 있었는데 40대 여성이 달려와서 왜 입마개를 안 했냐 그러면서 50m 이상을 따라와서 뺨을 때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이 또 시민들이 표출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사건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려면은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반려견 키우는 게 엄격하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형법에 따라서 반려견의 피해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물보호법, 그러니까 반려견 보호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애완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을 좀 제정해서 무분별하게 애완견을 키우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키우다가 또 버리고 아니면 그렇죠. 방치하고 이런 거에 대한 또 사회적 문제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견이 한 680만 마리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반려묘는 한 180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매년 6만 마리 개 고양이가 버려집니다. 또 이제 버려지고 나서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요. 또 2013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률이 10%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낮군요. 법의 실효성이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입마개를 안 할 경우에 이제 과태료를 물리는데요. 1차가 5만원, 2차가 7만원, 3차가 10만원 정도인데요. 네, 한강공원 반려동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주인 개도가 38,309건이고요. 실제 과태료 부과는 55건, 0.1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비하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아주 미비한 경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해당 당국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좀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걸렸을 때 1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올리고요. 너무 센데 그건. 그래서요? 네, 그리고 신고를 안 한 경우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카파라치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포상금이 과태료의 한 2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시켜야 된다. 네, 이런 주장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를, 네, 외국의 네. 사례는 어떤가요? 외국의 사례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베이징은요, 예. 성경 기준으로 신장이 35cm 이상이거나 공격성이 강한 견종은 키울 수가 없고요. 네. 네, 견주는 합법적인 신분과 고정 주소가 있어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반려견은 반드시 경찰서나 파출소에 등록해야 하고, 네. 매년 1,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만 원의 등록비를 내야 하고요. 예. 등록 3개월 후에는 혈청 검사를 한 뒤에 문제가 없다면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대행할 경우에는 통상 3,000에서 4,000 위안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중국도 독일도 중국처럼요, 반려견 등록세를 물리고 있고요. 영국은요, 1991년 위험한 개법 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법에 따르면 피플테리어나 도사견 등 특별 통제견으로 규정하고 이들 견종을 키우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개가 사람을 물어서 부상을 입힐 경우에는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최대 14년을 징역을 살게 하고 있고요. 네. 프랑스도 맹견을 키우려면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행동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관리 자격 제도를 통해서 네. 소유자가 맹견을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췄는지 검토해서 자격증을 발부합니다. 엄청 까다롭네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 국내에서만 그냥 뭐 자유롭게 개를 키울 수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내린 소견과 결론은요. 네.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람도, 그러니까 견주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네. 뭐 요즘 이제 대두되고 있는 동물 복지 이거의 한 그렇죠.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복지에 관련된 것도 헌법상 조항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아직 그런 인식도 앞서 이제 여론 조성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얼핏 든 생각인데 여기도 헌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네. 헌법 조문에 동물 복지 관련된 걸 명문화해서 그래서 헌법이 생기면 하위법이 이제 반드시 생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물 복지에 애완견, 가축의 도살, 가축의 또 관리, 위생적인 관리, 이런 거를 이제 정부나 이런 우리 인식 속에 좀 그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일단 강아지를 떠나서라도 네. AI도 이런 것도 다 구제력 그렇죠. 이런 것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한테 또 위험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또 발생하니까. 네. 이 애완견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 동물의 문제, 가축의 문제에 대해서 네.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애완견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많이 이제 아프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동물병원을. 예. 근데 그게 너무 비싸요. 동물병원이. 맞아요. 비싸요. 네, 너무 비싸고 또 부르는 게 또 값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사람처럼 의료보험 체계 이런 것도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의사협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좀 보험 수가는 아니더라도 뭐라 그래야 되나? 진료 요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료 가격을 좀 법정 고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지금? 모르겠어요. 그건 있는지 없는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데 가면은 50만 원 달라, 어떤 데는 30만 원. 보통 근데 그렇죠. 다 비싸요. 다 가면.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비싸게 느껴지는 사람보다 것도 있는 것 훨씬 같아요. 비싸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강아지 네. 키우신 분은 1,000만 원까지 수술비 냈다는 경우도 있고. 1,000만 원이요? 예. 왜냐하면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 같은 거니까. 그렇죠. 돈이 안 가족이죠. 아깝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돼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좀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아무 강아지나 아무 그렇죠. 동물을 입양하고 네. 또 파양하고 이런 거를 네. 좀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입양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렵게 해서 등록제를
법제화 시켜서 등록하지 않으면 아까 중국이나 어디처럼 벌금을 세게 때려갖고 그렇죠. 등록할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전자칩 받고 또 버리면은 버린 거에 대한 전자칩을 박으면은 스캔할 수 있어서 버린 거에 대한 그 그렇죠. 주인을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저소득층일수록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일수록 애완견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그쵸. 강아지가 아플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고. 그렇죠? 그럴 그렇죠.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예. 내다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어쩔 수 내다버리는 게 아니라 없이요. 예. 그런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사회적 제도를 한번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두 가지를 입마개는 네. 입마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그만 개도. 조그만 개도요? 예. 작은 개도 밖에 뭐 소형견도 네. 뭐 이렇게 막 물라고 달려들면은 성인도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워요. 그렇다고 강아지를 막 폭행을 행사해서 막 때리기도 뭐 마땅치 않고. 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자기를 방어한다는 게 작은 견이 달려든다 그래도 자기를 방어한다는 게 음. 인간으로서는 쉽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어린아이였을 경우 귀엽다고 쓰다듬는데 작은 개라서 그렇죠. 확 물면은 물죠. 그게 예. 순간 뭐 물릴 수밖에 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큰 개는 이제 네. 경계를 하는데 작은 개는 그렇죠. 작은 개로 일어나는 사건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 맞아요. 네. 작은 개도 다 입마개를 할 수 있는 법제화를 해야 될 것 같은 목줄과 입마개는 반드시. 그리고 여기다 더 추가되는 게 대소변. 심각하죠. 저희 근처에도 공원이나 잔디밭이 있어서 가보면 네. 왜 이렇게 그 강아지 대소변들을 그렇게 뒤처리를 안 하시는지. 좀 외출할 때 예. 그 대변 봉투를 좀 여유롭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전문가분들이. 네. 그래서 파파라치를 이야기할 거면 대소변을 방치하는 파파라치도 좀 그런 것도 좀 괜찮네요.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 대표님께서 짚으셨듯이 파양되는 개들입니다. 유기견들에 의한 사고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가 2017년에 1046건인데 네. 이 중에서 유기견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견주 교육을 반드시, 그 다음에 등록제 반드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는 원래는 야생이었잖아요. 늑대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개를 길들였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끝까지 책임을 지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뭐 인간한테 또 기쁨과 안위를 주니까. 그렇죠. 또 우리도 또 동물과 가축, 또 뭐 애완견한테 그만 또 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얘기를 넘어가시죠. 다음 얘기는 최근에 바른정당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자유한국당에서 2차 탈당했지 않습니까? 아주 예. 많이 가셨죠. 몇 분이 가셨죠. 네. 지난 5월에 1차 탈당하신 의원들이 홍일표, 김학용, 네. 박성중, 여상규, 박순자, 이군현, 홍문표, 김재경, 김성태, 황영철 씨는 다시 번복했고 빼고 이진복, 권성동, 장재원 의원인데 네. 그 이후 2차 탈당하신 분이 11월 9일날 2차 탈당하신 분이 김무성, 김용태, 김용우, 강길부, 정양석, 주호영, 이종구, 홍철호, 황영철까지.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바른정당은 원내정당 지위를 이제 그렇죠. 잃게 됐죠. 이렇게 예, 20명이 안 되죠, 이제. 그렇죠. 수명이 안 돼서 지금 뭐. 네. 그럼 당에 남은 의원은 지금 오신환, 이혜훈, 유승민, 지상욱, 하태경, 정운천, 박인숙, 김세연, 정병국, 이학재, 유이동 이렇게 11명 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완전 소수 정당이 됐고 예, 바른정당을 탈당하면서 박근혜 세력과 친박 세력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을 비판하면서 탈당했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해서 대선까지 치러서 유승민 후보를 대선에 이제 후보로 내놔서 바른정당에서 대선까지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실패를 했다고 봐야죠.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넘어가신 거는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대한 승리,
이걸 이제 그렇죠. 장담을 못하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네.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명분은 이제 박근혜를 출당시켰고 그다음에 그렇죠. 문재인에 대한 그런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게 명분인데 그런 명분은 사실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예, 와닿지 어렵죠. 않는 예.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 지지를 뭐 받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네. 리얼미터에서 이제 최근에 한 건데 이제 리얼미터에서 9일날 했네요. 9일날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바른정당 지지자를 이제 놓고선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궁금하네요. 예,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네.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의원들에 대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인 환영을 나타냈는데 반면 이들의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에서 탈락한 바른정당 지지자들은 또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확대가 불만인 더민주당 또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반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명확히 해서 그 의사 표현이 네. 이제 양측으로 싹 갈렸죠. 그래서 리얼미터가 이제 9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네. 여론조사에서 바른정당 탈당 후 한국당 복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61.3%, 지지한다가 25.4%. 아이고. 예, 그리고 3배 지지 차이 나네요. 정당별로 극명하게 이게 이제 엇갈렸는데 피해 당사자인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6.9%, 응답 중에 지지자가 11.4%. 예, 그다음에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 지지한다가 79.1%, 반대한다가 11.8%.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히 의견이 극명하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환영이고 바른정당 그렇죠. 지지자들은 이제 열받은 거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독주가 힘들어진 뭐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컸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 반대는 80%, 정의당 지지자는 74.9%, 국민의당 지지자는 58.8%. 국민의당 지지자는 의외로 낮아요. 이상하게. 그러게요. 예,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이제 반대가 13.7%가 당연하겠죠. 중도층이 67.4%. 네. 국민의당인 중도층을 표방하니까 여기 얼추 비슷한 숫자죠, 여기서. 그렇죠. 네. 그리고 50, 반대 60이니까. 응답이 70% 안팎을 기록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지지가 48.1%, 반대가 그래요? 44%. 거의 예, 비슷하네요. 이것도 의견이 보수층에서는 배반자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배신자라는 바른정당을 배반했다. 예. 그래서 배신자들 다시 들어온다고 달갑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막 반영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평평한 걸 낳고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로 리얼미터가 9일날 조사한 네. 겁니다. 근데 요것만 놓고 보면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의원 수가 이제 많이 와서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서 네. 이제 좋은 현상이지만 명분을 잃은 이제 정치 같은 게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네. 명분은 그 중에서도 명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실리보다는. 그럼요. 명분이 없이 움직인 게 과연 그러면 이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움직이신 20여 명 가까운 분들이 과연 다음 자신들의 정치 행보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 될 것인가는 다음 총선 때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보면은 이제 판가름 나겠지. 지방선거 때 옮긴 게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 되냐.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여론조사한 걸 보면 네. 바른정당에서 이제 인기가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그 사람들 판단은 옳다고 봐요. 살려고 가는 거니까 정치는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되냐?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이 차별성을 두지 못했다는 게 오늘날 도미노 탈당 현상을 일으킨 거 아닌가? 이게 많은 이제 뭐 분석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거에 동감합니다. 차별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러면 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뭐 여러 당이 있는데 그 당 중에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뭔가 반대쪽 아니면은 뭐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뭐 그런 정책, 자유한국당을 비토를 놓고 나왔으면 그들과는 좀 다른 차별성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 이제 그런 경서 여론이라는 게 탄핵 정부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
지지를 못 보내겠다는 게 이제 마음이 많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수 세력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지지를 얻으려면 뭔가 차별성을 둬야 되는 차별성을 못 뒀다는 거. 뭐 일단 그게 가장 크겠죠. 예, 사드 문제, 뭐 아니면 남북한 문제, 그 다음에 예, 문재인 그 정권 들어서서 초기에 뭐 이렇게 비춰놓는 그런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명분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또 그렇죠? 실리라도 얻었으면은 그나마 또 반타작으로 산 그렇죠. 겁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예. 반대를 한 반대를 하고 또 이 요즘 변화하는 급변하는 여기 민심에 또 약간 편승해서 가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저 뭐 정치는 파도 타기거든요. 네? 파도를 잘 타야 되는 거. 못하면 그냥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파도 타기를 못했다. 파도를 안 타려면 헤쳐나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단결력과 힘도 없었다. 또 세 번째로 그 이유는 김무성 대표의 또 문제가 있어요. 김무성 대표. 다 이제 어떤 문제가 이분들이 있을까요? 김무성계 아닙니까? 네네. 나갔던 분이 1차, 2차 탈당하셨던 분들이. 예. 그럼 김무성 씨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의원을 꼬셔서 특히 속된 말로 꼬셔갖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는데 네. 자기 계파와 유승민 계파 이끌고 근데 이제 유승민만 남겨놓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제 김무성 의원이 과연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어떤 홍준표 의원과 어떤 이제 뭐 딜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가서 어떤 정도 역할과 어떤 정도 입지가 있으려나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김무성 의원이 이제 바른정당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들어왔을 때 본인의 이제 입지는 본인은 살 수가 있겠죠. 나머지 뭐 네. 계속 정치 행보에서 네. 하지만 그 자유한국당 탈당하기 전에만큼의 뭐 당내 입지나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내 친박 세력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름 이제 김무성 의원의 독자적인 행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원군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친박 의원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바른정당 탈당파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 재입당파들인데 그 사람 대신 싸워줄 거 아닙니까? 알아서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는 그 틈을 노려서 다 더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직접 친박 의원들과 맞설 내면 부담이 되는데 현 상황에서. 네. 뭐 그래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1타 3피. 김무성 입장에서는 뭐 면피. 예? 면피 정도만. 기본 3점만 내고 면피한 거죠. 기본 3점만 이제 지불하고. 네. 하지만 이제 다음 판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결정이죠. 예, 결정적인 문제. 다음 판은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김무성 의원의 정치적인 입지는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는 또 정치도 도의를 따져야 되는데 도의적으로는 또 국민에 대한 또 그렇죠.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실망? 그런 걸 안겨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11명인가요? 그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지금 뭐 보니까 뉴스를 보면 국민의당과 뭐 합당하는 분위기가 그냥 뭐랑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전부터 나오고 그리고 있었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국민의당 중도층에서는 지지를 해주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여론조사에도 국민의당 뭐 반대가 뭐 58%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중도층에서는 뭐 67% 4% 반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지가 있거든요. 국민의당과는. 네. 이런 걸 봤을 때 직접적인 프로테이션 아니더라도 합당했을 때 어느 정도 여론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호남을 버려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호남의 그런 그 호남 쪽의 정치인들과 바른정당 정치인들과는 이념적으로는 그렇죠. 완전히 약간 좀 차별화되는 게 있거든요. 다르니까, 네. 정치 성향이 그런 걸 같이 어울려서 가면 좋은데 그건 가는 게 정치력인데 네. 대표 그게 안철수 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호남 의원들이 찢어져 나가면 이제 수도권 쪽에 하고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해서 중도 연합을 해서
중도 예. 쪽에서 자기가 대선 중도 뭐 자유한국당 일부 떨어져 나오는 의원 중도 뭐 보수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일부 하여튼 뭐 다방면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중도를 표방했으니까 중도 보수 쪽 네. 이쪽하고 연합을 해서 그쪽에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차기에는 내가 대선을 나간다면은 그쪽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벌써 전략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렇겠죠. 안 그러면 자신이 뭐 이쪽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뭐 좌쪽이나 아니면 저 자유한국당 우쪽에서는 뭐 자기가 여지가 없잖아, 입지가. 근데 만약에 그렇죠. 중도에서 이렇게 중간 지역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좀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면 네. 그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그 일부 많은 불만이 있는 의원들 바른정당을 미리 탈당했던 그 사람들 다시 흡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치라는 거는 예,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 그쪽 따라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의원들 탈당하는 의원들 또 민주당에서 일부 탈당할 수도 있고. 아, 그렇겠네요. 예, 공천불만.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불만 있는 사람들 다 세력을 규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간 지방선거는 이제 포기했다 보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겠죠. 가야 되는 게 전략이에요. 그 안철수 입장에는 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지금 바른정당에 11명의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네. 더 갈까요? 자유한국당으로? 그래서 3차 탈당이 있을 거다. 아. 예. 이렇게 보는 거. 왜냐면은 예. 정치라는 거는 이제 명분도 있지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살고 봐야지 명분이고 실리고 따지는 건데 그렇겠죠. 여기서 지방선거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다 땄지만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자당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을 뭐 광역자치단체장을 뭐 떠나서 광역단체장 그걸 뭐 한두 명에서 못 내면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의미가 없거든요. 다음 차기 선거에. 그렇긴 하죠. 그럼 벌써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국회의원들은 자기 국회의원 선거만 염두에 두는 거니까 염두에 둔 일단 예비 평가나 비슷한 거라서 네. 일단은 이제 되는 쪽으로 붙어서 살고 그 다음에 명분 실리를 모색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사람들 생각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건 맞아요. 생존의 법칙에 따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에서 과연 국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른정당에 남았던 합류한 쪽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면 아니면 그쪽하고 세력을 규합한 쪽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면 자유한국당 쪽에 탈당했던 분들의 많은 응원을 안 보내주면 뭐 희비가 또 엇갈리고 바른정당에도 이제 이렇게 힘을 받아서 더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안 그러고 이제 보통 보면 우리나라는 또 일본 아니면 양 세력 간에 그렇죠.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예. 항상 되기 때문에 예. 양자 구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국민들이 네. 그게 이제 관건인데 국민들은 항상 현명하잖아요. 어떻게 뭐 다른 정당 지지도가 안 나온 것도 이유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넘어간 것도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방선거에서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또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요. 네.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랑 합당을 했을 때 대수일까요? 네? 다시 한번 안 들렸습니다.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랑 합당을 했을 경우에요. 예. 차후에 대선 후보는 누가 나올까요? 아직은 대선 용이 후보 두 마리잖아요. 아주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예, 아직 대선 후보를 점치기는 이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마땅한 인물이 없고 뭐 국민의당 이쪽에서는 안철수겠고 그렇죠. 뭐 민주당에 너무 많고 보수 쪽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는 게 예. 정치 이제 평론가나 이런 논평을 주장하는 게 너무 이제 올드한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된다. 이거죠. 올드한 사람을. 보수라고 해서 왜 자꾸 우리는 올드하게 가야 돼? 그건 아니다.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처럼 좀 왜냐면 영국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이 보수의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우리도. 아, 예. 예. 뭐 젊은 사람 뭐 주류 계층이라면 40대, 50대 예. 그런 의식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괜찮네요. 막 너무 60대, 70대, 80대 그 생각에 옛날 생각에 막 코드를 맞추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외면당한다.
그래서 그럼 뭐 나경원 의원이나 좀 젊은 층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이미지는 봐서는 제 생각에는 네. 뭐 아직 누가 할까 좀 뭐냐면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모르는 새로운. 자리를 양보해 줄까요? 아니 양보하면 뭐 그거는 그 사람이 나온 사람의 능력이겠죠. 누가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 나온 후보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능력이죠. 그걸 뭐 후보가 되고 안 되고는 양보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여튼 젊은 층이 나와야지만 네. 예, 다시 뭔가 모멘텀이 생기지 젊은 후보들이 많이 등용돼야지만 안 그러고 이 상태로 가면은 글쎄요 공감대 형성이 어렵지 않을까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랑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합당보다는 뭐 세력 연대? 연대. 예, 연대 정도는 하겠죠. 뭐. 글쎄 합당을 하면은 그러니까 안철수 다 정치력에 달린 거예요 결론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에. 예. 그렇군요. 합당을 시키면은 정치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고 연대까지만 가도 서로 살 길을 모색하는 거고. 그렇죠. 서로 나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국민의당은 호남과 수도권, 바른정당은 일부 TK와 뭐 수도권.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수도권은 어차피 뭐 능력껏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 어차피 뭐 국민의당에서 TK 후보를 낸다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이렇게 규합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들의 세력을 더 모으려고 하겠죠. 하여튼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바른정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께서 네. 지지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바른정당 의원이었다면 저는 네. 안 갑니다. 네.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명분도 있고 소신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글쎄요. 제 성격이나 제 스타일로는 안 가죠. 네. 저도 안 갈 것 같긴 한데 뭐 그분들 가신 의원분들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살려고 가시는 거고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가신 거라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네. 부잣집 아들이었으면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근데 그렇겠죠.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거기서 좀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뭐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즉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부잣집에 있다가 가난해졌는데 힘든 거야 이제 못 견디는 거야 가난함을. 너무 적절한 비유신데요. 이걸 견뎌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 몰라 이제 작은 집이라도 나 부잣집으로 갈래 다시 이렇게 된 거죠. 가서 더부살이 하지 않을까요? 당내에서 입지는 뭐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몇 명 이제 규합이 됐으니까 네.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인원수가 몇 명 되니까 나름대로 발언권이 세지겠죠. 홍준표 대표하고 예. 뭔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바른정당 탈당파 중에 한 명을 원내대표로 세우지 않을까요? 김성태 씨를 원내대표로 세운다고 뭐 이렇게 말이 나오던데.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아니 그래야지 예. 뭐라 해야 되나 당을 갖다가 이제 홍준표하고는 친박하고는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항상. 네네. 그럼 이제 그걸 규합하고 끌고 나가려면은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누가 반박해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밀지 않을까. 근데 친박에서도 일부가 이제 원내대표 도전한다고 나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친박이 될 것인가, 친박이 아닌 의원 세력에서 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것도 흥미롭네요. 네. 그럼 차후 그러면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손발이 안 맞잖아요. 지금 손발이 안 맞는데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무조건 이제 바른정당 제2당파 밀라고 하지 않을까. 친박에서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우리가 돼야 된다 해서 자기네 또
원내대표는 또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니까. 예. 어떻게 될지, 표대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움직일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08분이고 자유한국당이 99명, 국민의당이 27명, 바른정당이 11명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 의석수가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뭐 의원들이 빠진다고요? 빠질 수 있을까요? 아이, 안 빠지죠. 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고 일단. 그렇죠. 지금 인기도도 이렇게 당 지지도도 대통령도 인기도도 이렇게 높은데 그거를 왜 꼭 빠지겠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꼭 붙어 있어야죠. 나가라고 발로 차도 막 붙어 있어야 되는데. KTX에 붙어가는 파리처럼. 그건 좀 너무 비하 발언이고 그게 그런가요? 아니라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아니 뭐 곳간에 쌀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뭐 빈 곳간 저기 막 뭐 그런 집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냥 쓸데없이. 무조건 이게 약간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네. 다 민주당으로 올 수 있으면 민주당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이제 그렇네요. 명문상으로 이제 허락이 그렇겠네요. 안 되니까. 예, 아이고 가고 싶을 수 있겠네요. 네, 허락이 안 되니까 이제 못 가는 거지. 가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냐면 잘 되고 있는 집이니까. 우리 사람을 이렇게 이게 우리 사회에 봐도 다 성향이 딱 분류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그 국회의원 그렇죠.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류되는. 이제 양지만 따뜻하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몰라. 난 순대로 살래. 추워도.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 사회 생활하다 보면은 양지를 찾아서 시대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다수가. 보이죠. 너무 많죠. 그런 사람이 다수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정치라고 별반 아니겠습니까? 정치인하고 다 그런 걸 똑같죠. 살 길을 찾아가는 거지. 살아야지. 그다음에 무슨 뭐 남한선성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다음 살아야 최명길 여행가처럼 그렇죠. 살아야지 목숨이 있어야지 뭐 그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뭐 죽고 나서야 뭐가 있냐. 이게 똑같잖아요. 신이냐 명분이냐.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또 이제 자신의 지역구를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많이 압도할 것이라는 보도와 여론조사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해서 더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그렇겠죠. 아직 지방선거 하려면 몇 개월 남았었죠? 6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죠. 7개월이면은 정치에선 7개월이면 7년입니다. 그쵸, 길죠. 한 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특히나 선거 앞두고서는. 선거 또 직전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한다는 거는 또 정치인으로서 또 좀 아닌 것 같아. 소신이 있어야죠, 그래 정치하려면. 깡다구가 있어야지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근데 죽으면 확 죽으니까요. 이게 약간 논외긴 한데요, 대표님. 그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켰잖아요. 출당시켰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늦었죠. 사후 약방문이다. 네. 지금 그걸 미리 그때 초창기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추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출당시켜야 되는데 이제 하도 당내 반발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탄핵 전에요, 그러면? 탄핵을 바로 결정 받은 그 다음. 그 다음에요? 예. 바로 신속하게, 그리고 친박 의원들. 뭐, 팔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 해서 갑자기 이제 당에서 이렇게 숙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 사후련액인데요, 그러면? 썩은 살 도려내지, 그러면 내 몸에, 만약에 오른팔에 암이 있으면 오른팔을 잘라내야지. 내 전체 몸이 사는 거지. 오른팔 잘라내면 병신될까봐. 팔이 없어질까봐, 그럼 불편할까봐, 그럼 암을 그대로 냅다는 온몸을 다 퍼져서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같이. 그 출당이 맞는 건가요? 그렇게 글쎄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빛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편승한 사람도 있었고. 거의 대다수죠. 근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제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리고. 예. 그거는 이제 의리 개념이잖아요. 개인적인 의리고, 인간적인 의리고, 인간적인 의리로서는 신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의리고, 국민에 대한 의리나 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걸 더 큰 의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런가요? 따지다 보면 국민의 도리, 의리를, 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리가 중요합니까? 일단 뭐 공이 먼저이긴 하겠죠. 아, 다 공인들이고 정치인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한 명 예.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그런가요? 예, 예. 국민 정서나 아니면 국민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는 당연한 건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돌아간다는 그쵸. 거지.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예. 개인적인 그런 어떤 보은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자꾸 개인적으로 기대서 간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렇게 독선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빌미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반을 또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번에 탄핵 정국에서 나타나는데 국정원 무슨 뭐 특활비부터 해갖고 아이고. 개인의 그런 위대한 영웅이 한 명 나와서 개인이 이끌어간다는 것도 좋지만 위대한 리더가 네. 그게 안 된다면 다수의 집단 지성이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럼 현 시점에서 보면 일단 내년 선거에서 더민주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 시점에서는 우세하다. 현 시점에서 그다음에 우세하죠 지금. 예.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의 중도 보수.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현 시점에 우세하다고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죠. 그게 못하잖아요 지금. 대표님,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당 체제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극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이 양당 체제가 되게 극명한데 중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중도가 어딨냐 세상에. 네. 뭐 진보나 보수 쪽에서 중도가 어딨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중도라는 가치는 없다. 예. 뭐 진보 아닌 보수지. 예.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치는 이론적으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걸 중도라고 이제 표현한 게 문제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많죠. 이영주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보수예요,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해요? 이거 색깔론이.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결정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결정한 사람이 너 빨리 결정해. 너 결정 못했으면 너가 이상한 놈이야. 빨리 결정해. 이거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문제죠. 양심의 자유와 뭐 이런 거 다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어느 쪽도 쓰기 싫어. 난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저쪽도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래서 그거가 중도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규정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뭐 진보 쪽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쪽에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정치 세력이. 네. 그거를 이제 중도라고 표명하는데 그런 정치 세력은 저는 국민의 70%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쏠렸을 때 마음이 잠깐 가는 거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고 이념적인 성향으로 자꾸 인간을 재단을 하는데. 네. 아니 세상에 내가 신이 있다고 난 믿어. 그러면은 너는 기독교야 불교야 이슬람이야 선택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나는 종교는 없더라도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고 이슬람 아니더라도.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진보도 아니고 내 생각에 난 진보도 아닌 것 같아. 보수도 아닌 것 같아. 아직 결정 못 하겠어. 하지만 그 사람은 실존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때는 자기한테 맞는 쪽이 진보였으면 그쪽 표를 주는 거고, 이쪽이 보수가 맞는 것 같아요. 표를 주는 거고, 박근혜 그렇게 대통령 됐고, 문재인 그렇게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 다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 해서 그 사람이 다 진보화가 됐다? 진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양쪽의 극단적인 세력은 이때, 중간에 그렇지 않고, 그때 상황 케이스 바이 선택한 사람이 다수다, 저는. 그럼 비율을 말해봐라. 해석이신데요? 비율을 말해봐라. 그러면 몇 프로냐? 나는 70% 가까이 된다. 그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럼 중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결정을 못했을 뿐이다. 중도라고 표방한 사람이 더 그 사람들한테 맞는 정치적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공약을 제시하면 그 사람을 찍는 것이고 어떻게 표를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어디 성향이 됐다 안 됐다 분류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만, 프랑스나 이런 데도 다 중도에서 우파에 다 후보가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네. 보면. 그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선택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랬다가 또 바꾼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양쪽을 다 선택 못한 사람들의 그렇죠. 기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많다는 네. 거죠, 오히려. 아. 양쪽에다 염증을 내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일단 제3당으로서의 중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뭐, 중도든 뭐든, 하여튼, 당은 여러 개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견제와 균형이 되려면, 그렇죠. 예, 견제와 균형은 약간 숫자에 대한 것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도 좋지만 팽팽한 양쪽에서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민주주의가 성숙된 데서나 가능하지. 아예 양쪽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 양쪽에서 합의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에 대한 비판을 또 한 세력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네요. 이거죠. 검찰에서 잘못을 해. 경찰에서 잘못을 해. 그럼 검찰이 견제를 하지만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견제를 할 거냐고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거는 숫자에 대한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견제라는 건. 네. 그래서 저는 다당제 그리고 서로 팽팽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어느 세력을 좀 안 분해서 더 생각해요.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는 것보다. 그래야지만 국민한테 이익이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네. 야합과 밀약이 판치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네. 그렇다는 거죠. 저도 중도 보수가 있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이유는 여야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갈리면 너무 극단적인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농도를 조금 떨어뜨려줄 그럴 그 중간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니까요. 양쪽에서 예, 그런 측면이 없잖아 우리 있을까요? 이용주 기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고 저처럼 네. 뭐 아직 지대를 설정 안 하고 가운데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3자 구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한 900만, 1000만 명 된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만약에 많아요. 뭐 우리가 국민 분류를 놓고 보면 대기업 노조가 몇 명 됩니까?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무슨 뭐 태극기 집회 나간 사람 몇 명 되죠?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에 주목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맞아요. 근데 그 다수에 침묵하는 다수가 조용히 있잖아요, 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어느 쪽이 한쪽 잘못하면은 그쪽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다수가 또 등 돌리는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보수입니까 그러면? 등 돌렸다고? 잘못한 거에 대해 비판하는 거고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거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 성향을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를 그렇죠. 들어서 국민 중에 심상정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 그럼 그 사람이 좌파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게 우리나라는 모든 다 이렇게 색깔 이렇게 맞아요. 뭔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국민은 뭐가 어떻다. 너는 이것 찍었으니까 너는 이런 사람 아니냐, 저런 사람 아니냐. 색깔, 명분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명찰을 자꾸 달라고 그래서 쉽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건 국민 대다수다. 그런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고 헌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런 입지 헌법상 보장해줘야 된다. 예,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아까 자영업자 말했지만 자영업자가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국민 10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반영 못하는 게 세력이 규합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결론은. 다 각자 도생하는 그런 그렇죠. 세력이기 때문에. 예, 노조나 이런 사람들 목소리 엄청 크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도. 모이니까. 세력화돼서 주장을 하니까. 하지만은 그 사람들 표가 몇 표가 되겠어요? 표로 따지면 몇 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세력이 규합화 안 됐다 해서 그러면 자영업자들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1000만 명이 국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책적 소외받을 때 고통받는 게 1000만 명이 되면 과연 국가가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중도라고 표방한다고 하지만은 뭐 중도라고 표방할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안철수가 자꾸 왜 중도 얘기하는 자기가 만약에 대선 후보를 노리고 대통령을 노리면 그게 자꾸 자기를 틀 안에 가두면 안 되거든요.
난 중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난 그냥 국민인 편이다. 그래서 국민의당 만든 거잖아요. 근데 자꾸 지 혼자 자기가 중도라고 떠들면 자기는 그 틀에 갇혀서 중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 왜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자기 조그만 울 안에 가두고 정의하면 편하겠죠. 근데 그거는 양측에서 바라본 시각에 자기를 가두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는 너네 편도 좋고 난 이쪽 편, 옛날에 뭐 중국의 뭐 흥묘 백묘처럼 난 다 좋다. 왜? 국민을 위한 일이면 다 좋다. 이렇게 가야지. 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하지만 진보도 될 수 있고 보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그럼 또 그런다고 욕먹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외연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야지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정치를 거기 참모들이 다 뭐 약간 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대표님께서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 미쳤어요, 가게. 미친 겁니까, 거기 가면?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냐 이거죠. 미친 게 아니라. 네, 정치를 알겠습니다. 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길게 떠들었네요. 하여튼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이슈 또 재밌게 얘기를 나눠서 뭐 아주 유익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주제로 또 다시 만나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